여러분 진짜가 왔어요. 정치쇼 2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찐이야 박용진입니다. 자, 문자를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7004님 꽃미남 절대 동안 테디 광팬이에요. 마트 당첨. 뭐 이걸로 그냥 당첨입니다. 잠꾸러기인데 떼디가 아니지. 잠꾸러기인데 테디 꿀성대 보이스 들으러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. 청취율 조사 참여위에 보험, 주식 홍보, 정치 여론조사 등등 온갖 공의전화 무조건 다 받아요. 화이팅. 잘하고 계십니다.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저희 제작진 들고 있는 마트 상품권을 그냥 몽땅 몰아드리고 싶은데 또 이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드립니다. 일단은 감사드립니다. 의원님 그런 얘기는 이 문자가 좀 불편하십니까? 아니 그런 얘기는 저 혼자 할까요? 나오기 전에 읽어주세요. 그럴까요? 자, 이렇게 하면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아침 라디오 시사는 뭐다? 김태환의 정치쇼. 감사합니다. 네. 마트 상품권 드릴게요. 예. 우리 저 의원님한테 드립니다 제가. 네. 의원님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죠. 어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저 공판. 근데 제가 이게 앞서 이게 83분인지 92분인지 언론 보도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저희 SBS 법조 반장인 정모 기자가 출근길에 듣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. 정확하게 말하면 93분이 맞답니다. 재판 끝까지 본 기자들은 93분 정리해줬어. 42분 플러스 37분 플러스 14분 오존호나 했더니 93분. 어쨌든 이제 93분 정리합니다. 저희 SBS에서 그렇게 다 끝까지 다 그냥 기자들이 듣고 해봤더니 93분이래요. 어떻게 보셨어요? 93분을 계엄은 늘상 하는 거라던데. 늘상 준비하는 거라던데. 그 관심도 사치예요. 관심도 사치. 그 양반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좀 해괴한 소리와 해괴한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저로 돌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육성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다 이기고 돌아온 게 아니고 짓이기고 돌아간 거잖아요. 짓이기고 돌아갔다? 예, 국민들 마음도 짓이겨 놓고 경제도 짓이겨 놓고 민주주의도 짓밟아 놓고 이렇게 하고 돌아간 건데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제정신인가? 이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저는 뭐 사실은 화가 나죠. 그러니까 국민들은 막 마음 아프고 탄핵되고 나서 그리고 인용이 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또 국민 갈등이 벌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다들 상처 입었거든요. 그 얼굴이 너무 좋아. 얼굴이 너무 좋고 막 그냥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초췌한 모습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수 미안해라도 국민들에게 좀 미안해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다. 그러나 국민들에게 너무 미안하다. 뭐 이런 태도가 아니고 거들먹 이러고 다니는 걸 보고 화가 나죠. 너무 개선 장군 같다. 뭐 이런. 그래서 사실 뭘 보도도 해주지 말아야 돼. 오늘도 저 나오자마자 윤석열을 물어보나 하는 약간 언짢아요. 그래요? 할 얘기 많은데. 알겠습니다. 조기 대선 물어보겠습니다. 이제 사실상 시작인데 여러 민주당,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하거든요. 제일 그래도 인상 깊게 들었던 출마 선언은 어떤 후보의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? 모든 후보들의 출마에 다 박수를 보내요. 고맙죠. 이렇게 다들 고민과 갈등 끝에 이제 이렇게 출마를 했을 텐데 일단 두 명을 뽑자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 방식. 다큐 같은.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. 사실 이게 미국 정치에 비하면 한 14년 정도가 늦은 거예요. 그래요? 정확하게 2011년 4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고 선언하면서 유튜브랑 페이스북 그리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. 기자회견을 안 하고.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앞서 나간 방식이죠.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기자나 그냥 그 팔로워를 했던 그냥 일반 국민이나 똑같은 시간대에 그 오바마의 재선 도전 선언을 본 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신기한 경험이었을 텐데 이번에 14년 늦긴 했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처음으로
이재명 대표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잔잔하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잘 전했다 이런 생각이고요. 예. 또 한 명을 뽑으면 이제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. 아 분수대. 예. 네. 이제 그거는 그 한국 정치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국회 광장에서 2021년 5월 9일 날 했어요. 의원님도 거기서 하셨었어요? 제가 왜 그거를 국회 광장의 분수대 굳이 꼭 찍냐면 모든 후보가 내가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장소를 어디로 해서 국민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게 다 고민하실 거예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아마 김경수 후보는 세종시에서 했고 김동연 후보는 인천공항에서 했고 각자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. 근데 그 국회라고 하는 이제 민의의 전당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3년 전에 했었는데 사진 보니까 딱 나오네요 지금. 젊은 대통령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을 표방한 것도 저나 한동훈 후보나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점도 있고 저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라 사람을 많이 모으지는 않고 그냥 의원들하고 지지자 몇 분만 이렇게 모셔서 했지만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국회 광장에서 했다고 하는 게 눈여겨졌어요. 저는 눈여겨서 봤어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런데 3년 후 전에는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은 출마 안 하세요. 자 이게 일찌감치 결정하셨던데 왜 안 나오신 거예요? 뭐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국민들이랑 지지자들 그리고 기자들에게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. 마음 정해놓고 뭐 궁시궁시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객관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. 그러니까 경선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해봐야 보름 정도가 될 테고 그러니까 활주로가 짧으니 비행기가 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전국 노래자랑으로 치면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용진입니다 했는데 땡 하고 첫 소절도 못 불러보고 종이 쳐버리는 그런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.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. 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부족도 일종의 핑계고 그 역량의 부족이죠.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아니 상대적으로 제일 젊은 후보군이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. 그렇죠. 그렇긴 하지만 근데 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세요? 아니 그러니까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. 1강 이재명 후보를 꺾을. 그래서 뭐 시간의 부족과 역량의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. 그렇다고 제가 정치는 관두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요.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평당원으로 헌신한다.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 혹은 한 계파의 승리가 아니라 이번 그 계엄 사태에서 위대함을 다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승리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큰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한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국민 통합, 사회 정의,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잘 버무러지고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. 그러니까 뭐 역할이 어떤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평당원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은 다 한다. 어떤 역할이든지 만약에 최종 선출된 후보 뭐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죠. 거의 유력하죠. 제시하면 다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? 마다하지 않겠다. 저는 뭐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계속할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은 그렇습니다. 그 경선룰 민주당 진통이 있잖아요. 50대 50, 당심 50, 민심 50. 그런데 이제 비명 다른 후보들, 뭐 김두관 후보는 그 문제 때문에 출마 안 한다고 보고 김두관 전 지사죠, 전 의원. 민심 100% 요구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. 이거 어떻게 보세요? 경선룰 진통. 저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역동성이
더 분출되고 예. 그래서 어떤 컨벤션 효과 이런 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예. 민주당은 지금 그런 게 없을까 봐 걱정을 계속 했잖아요. 지금대로 보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 쉽지 않죠. 예.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좀 가미시켜 주는 게 좋았을 텐데 예.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끝나버린 게 너무 아쉽고 저 전통적으로 모든 정당 내에서 그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게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거예요. 근데 저는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. 그 당직을 뽑을 때는 당권이 그 당원들 당심이 더 많아야죠. 예. 그러나 그 공직을 뽑을 때는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거는 공직이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제 시각에서 볼 때 예. 민주당의 이번 그 경선 룰은 예. 어떤 민심의 반영이 좀 부족한 거다. 근데 이제 뭐 역선택이 우려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겠지만 예. 저는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 배제 조항 뭐 이렇게 넣는 게 저게 과연 맞나 싶어요. 자 보자고요.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넣는다고 했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훅 올라갑니다. 예.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문수나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 땡큐다. 예. 진짜 고맙습니다. 아 이번 선거 진짜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잖아요. 예. 저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국민의힘에서도 예. 중도 확장성, 본선 경쟁력 이게 있는 사람이 나오면 예. 중도나 혹은 보수층에서도 그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깜짝 놀랄 거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역동성을 부여하는 경선룰이 안 만들어진 게 아쉽고 두 번째로 예. 전통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중도 확장성을 제거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. 그게 우리 쪽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서 누가 나올지를 보면 아 상대도 우리를 그렇게 보겠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. 예. 정치는 역지사지하면 답이 늘 있어요. 아니 외부에서 봤을 때 뭐 당사자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솔직히 민주당 경선을 어떻게 짜도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 될 것 같거든요.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나 뭐 당내 장악력 이런 거 봤을 때. 네. 그럼 그냥 아이 뭐 비명계 당신들 원하는 대로 여론조사 100% 해줄게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냥 아무 무리 없이 후보 될 것 같은데 네. 왜 그걸 안 받아줬을까요? 모르겠어요. 뭐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사력을 다해서 잡는 거라고들 하니까 네.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확장성의 약화가 예. 이제 가져오게 되면 안 된다. 이런 우려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 캠프를 좀 보죠. 통합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보니까 인선들을 보면 제가 이름을 딱 봐도 그동안 찐명으로 불렀던 의원들은 좀 빠지고 뭐 친문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개파색 옅은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짰더라고요. 이 인선들을. 그거 네. 어떻게 평가하세요? 뭐 통합형 인선이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던데요. 그런 평가가 있으면 다행인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게 그 지적되고 있는 많은 게 예. 어떤 독선과 독단,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.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통합형 리더십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와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. 캠프 인선에서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석에서 능력 위주의 뭐 인사 배치하겠다. 예. 이후에 뭐 정권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단순히 구색 맞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어야 예.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능력과 통합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. 제가 아까 그래서 3대 과제가 국민통합, 사회 정의, 예.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위해서는 통합형 인사와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이게 늘 모든 정권이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. 근데 그렇게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. 이번에는 인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와 선대의 인선 과정에서부터 더 확장적으로 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민주당 경선이 그래도 좀 컨벤션 효과도 있고 막 흥행도 되고 뭐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이렇게 좀 성과가 나려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? 근데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예. 왜 저 방송 토론 한 번밖에 안 하지? 어제
보니까 방송토론 1회 이렇게 돼 있던데. 아 민주당이요? 예. 그래서 그러네. 국민의힘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. 그러니까 4번 시간이 부족해서 4번만 순회 경선을 한다. 예. 이거는 뭐 이해가 돼요. 예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경선 때 기간이 엄청 길었고요. 그땐 그랬죠. 길었고 체력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길었어요. 근데 아쉬웠던 건 컨벤션 어떤 모여가지고 또 코로나 때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열기를 확인하지는 못하는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보는 맛이 있었어요 그때는. 방송도 많이 나가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활주로가 짧아서 비행기 뜨지도 못하고 전국 노래자랑은 자기소개했는데 땡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날까봐 약간 아쉽네요. 방송 토론과 이런 안 되면 유튜브라도 좀 유튜브 토론이라도 많이 하시면 좋겠다. 알겠습니다. 유권자들한테 좀 알리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말씀이시죠. 자, 조국 혁신당.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지일 수도 있고 라이벌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대선 후보 안 낸다고 하거든요. 대신 민주당의 공동선대위를 제안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? 민주당에서. 일단 최대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렇게 열린 자세로 가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. 아까 경쟁자이기도 하고 동반자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게 경쟁자이면서 동반자인데 민주당이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극도 주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그 계엄 사태를 극복해내고 민주주의를 더 반석에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백지장을 맞드는 그런 동반자이고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경선 기간에 돌입했으니까요. 지금은 아니지만 경선 끝나고 나면 저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아니 보니까 선거 이후에는 연합정부 모델 여기에 대한 제안도 좀 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? 근데 솔직히 없어도 지금 수치상을 보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도움 없어도 대선 승리하고 의석도 많으니까 정부 꾸려나가는데 아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그 최대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. 저는 204라고 하는 숫자를 머릿속에 새기고 다녀야 된다고 봐요. 민주당이. 204? 탄핵 가결대 숫자. 이 박근혜 탄핵 때보다는 숫자가 확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도 거기에 탄핵에 찬성하고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는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최대한 그러한 거기에 동의했던 국민들을 또 최대한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겸손한 자세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가야 선거도 승리하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정권도 성공할 수 있다.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 보죠. 한덕수 출마설 이게 요새 정치 뉴스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.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 얘기 나오는 배경이라든지.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양자 들여다가 제사 지내라고 했더니 제사상 다 뒤에 없고 이렇게 그냥 뭐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러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. 집을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당해놓고도 답답해요. 그러니까 저는 패가망신한 국민의힘이 이제 멸문지화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후보는 뭐 1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.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8명. 8명인가요? 두 분이 안 나오셨구나.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식은 많은데 제사 지낼 변변한 자식이 하나도 없다. 이러니까 다른 데서 양자가 되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참 변변한 인물조차 없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구나. 두 번째로는 지난번 양자 데려다가 제사상까지 엎어놓고 전답 다 팔고 집도 다 팔고 그랬는데 이제 멸문지화의 길을 가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죠. 답답해요. 한덕수 차출론은 그야말로 보수 정치의 종말론의 상징이다. 종말론에? 상징이다. 그러니까 자기 후보 하나 못 만들어내서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저는 저렇게
제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잘 안 될 거로 보세요? 예, 저는 한덕수 대행도 예. 막중한 지금 권한대행 역할 이거 본인도 인정하잖아요. 중요하죠. 지금 뭐 예. 한미 협상도 해야 되고 예. 관세 전쟁 중에 지금 뭘 한눈 파는 게 말이 되냐? 근데 약간 한눈 파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돌려놓고서 예. 몸은 뭐 트럼프를 향하는데 고개는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해 예.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저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게 맞나? 예. 그리고 권한대행 역할을 팽개치고 나가는 건 도덕적으로도 문제다, 정치적으로도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. 예. 지금 저기 멀리 100m 미인이니까 예. 100m 좀 떨어졌으니까 미인으로 보이는데 이제 관두가 훅 눈앞으로 다가오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러면 이제 거품이 꺼질 거예요. 대선 후보가 만약에 돼서 그냥 정밀 검증에 들어가면 네,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사례에서 봤지만 예. 그 평생 관료만 하신 분들 정치하기 어렵다. 이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정치는 건달들이나 하는 직업인 것 같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전문직이에요. 나름 전문직. 네.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하고 대화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정치인들 그걸 한다니까요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실제로요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뭐 절대 안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로 온 국민을 다 이렇게 그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런 마지막을 보면 이게 건달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나름 전문직이구나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뭐 평생 관료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던 분은 적절치 않을 텐데 그게 100m 미인이니까 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눈앞에 다가서면 거품 꺼질 거다.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죽 스스로가 못났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자, 그러면 마지막 요거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든 후보 누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? 거기 뭐 찬탄파 반탄파 뭐 그냥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걸로 보면 민주당은 땡큐. 그래서 거기도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넣었다면서요. 그것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난 안 해 하고 이제 나간 거잖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승민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거든요. 그렇잖아요. 유승민, 오세훈 뭐 이렇게 약간 중도 확장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 이러면 큰일이다 싶었는데 본선 경쟁력 없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구나.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서지 마셔. 가만히 계셔. 집에서 가만히 있어.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. 한동훈 후보조차도 죄송합니다. 뭐 사과 언젠간 전화드려야죠.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글러먹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땡큐 할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. 최종적인 후보로. 알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. 의원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